한비자 사상이라는 게 제자백가 중에 하나인데 제자백가 사상이 무엇이고 왜 제자백가가 필요한지 제자백가 사상이 왜 우리한테 와닿을 수가 있는지 제자백가 큰 틀을 좀 이야기해 본 다음에 또 법가 사상이 무엇이고 법가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이 오늘날 있어서 시사가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 한비자의 신상을 소개하면서 전개해 가보겠습니다. 예. 천인기념을 저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요새는요.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사문난적이 뭡니까? 질서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주류적인 어떤 지배적인 사상을 공부하고 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 말라는 짓 하고 특히 하지 말라고 연구하지 말라고 한 것들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이설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아주 나쁜 무리.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사문난적이다. 주자의 학설을 어지럽혔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현대 국가는 분명히 헌법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난적이라 하더라도 어디 잡혀가거나 끌려가고 이럴 염려는 없지만 유교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뭐로 남아있는 겁니까? 관습으로, 윤리로서, 사회규범으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도권 내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 쓸 때 주로 공자, 맹자 아니면 주의, 성리학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하고 빠르게 지적인 영주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아니면 공맹 아니면 주자 아니면 그나마 좀 허용되는 게 노자하고 장자 정도고 법가나 문과, 양명학, 병가 이런 거는 아예 힘들어요. 논문 통과도 힘들 뿐더러 논문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강의 자리, 대학에서 강의 자리 좀 시험하더라도 얻기 힘듭니다. 저는 얼마 이런 것도 봤어요. 한비자 가지고 박사학위 쓰신 논문인데 학술대에 가셔가지고 뭐 무슨 이야기 하니까 중간중에 쉬는 타임 때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그 강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혹시 사회주의자 아닌가? 아니 한비자를 공부하는 거하고 사회주의하고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한비자의 사상을 보면요. 애덤 스미스, 프리드먼, 시카고 학파랑 비슷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너 한비자 전공했다. 전공하는 여기서 떠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분명히 뭐 신앙의 자유 허용한다고 하지만 헌법에서 분명히 그것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 그 주류 학교에서 제도권 내에서는 균형 있게 편식 없이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내고 강의를 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 오기, 한비자, 상항, 묵자 이런 사람들 강의가 밖에서는 종종 열리고 그러지만 대학교 내에서는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한국인들 가지고는 공자, 맹자, 주의 가지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심층에는 이면에는 무속이 있고 안으로는 밖으로는 표면으로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하고 무속이면 대략 한국인들 80에서 90%는 통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따라서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가 달라도 알고 보면 무속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 기독교도 불교도 적지 않게 무속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데 중국과 일본을 과연 특히 공명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냐? 공자, 맹자 가지고 중국과 일본인들을 설명하고 그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견리사의, 견이수명, 살신성인 말하지만 철저하게 중국인들은 명철보신을 이야기합니다. 명철보신이 뭡니까? 내가 옳으니까 행해야 한다. 당이니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명철보신 뭐겠습니까? 실사구시 마찬가지예요. 나, 내 새끼, 내 가족,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재산 이거 안전하게 간수하고 난 늘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추구하겠다 그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굉장히 모략의 사고에 능하고 모략의 세계에 밝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손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중국인들은 이게 있어요. 저는 중국인들이 압축 성장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라고 보는데 중국인들은 저기 그 삼도성의 진상, 안희성 쪽에 오상 해가지고요 굉장히 명청 때, 송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상업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걔들은 식욕, 성욕, 돈, 황금몽 이런 거에 대해서 돌려서 말한다거나 점장 뺀다거나 쭈삐쭈삐 머물거리는 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욕망에 대해서 훨씬 더 솔직합니다. 주작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욕망을 억누르지만 양명학 같은 경우는 심증리라고 해요. 내 마음이 곧 리이다. 인간이 파딱파딱 살아 움직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데 우리는 주작하게 흥했지만 성리하게 흥했지만 걔들은 양명하게 흥했는데 예,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인간이 퍼뜩퍼뜩 움직이는 마음과 예,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독려하고 뭐겠습니까? 우리 성리학, 주자학 가지고는 중국인들의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양묘하게 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 거묻은 삶이다 보니까 병가의 그 냉철한 사유가 실리적인 사고가 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칼 든 사람이 무인들이 무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확률이 높은 것만 추구하고 추상적인 것들을 덜어내려고 하고 확실성의 세계를 더욱더 궁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인들이 더 똑똑하고 실제 뭔가 밀어붙였을 때 결과적으로 확률이 높고 예, 실행이 되고 이득을 주는 것들을 추구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정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거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 압축 성장에 성공을 했고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게 했는데 자 일본은 아무래도 손자나 네 오기 아니면 네또 법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 많은데 참 문제입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합니다. 예, 동아시아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양 철학을 교양이 됐던 수업이 됐던 책을 읽었을 때 들었으면 우리 한국인만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를 보는 어떤 지평이 넓어져야 되고 생겨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 철학, 동아시아 철학 전공했다 아니면 수업을 들었다, 교양 강좌를 들었다, 책을 읽었었다 했을 때 중국과 일본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가 않고 예, 좋아지지가 않으면 이거 내가 쓴 돈, 시간, 아무런 뭔가가 예, 소용이 없고 내가 얻은 게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만인 건데 내가 순수학문 한다, 기초학문 한다, 근데 사회가 몰라주고 사회가 우리를 좀 대접을 안 해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만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응할 수가 있느냐 질문을 스스로 하고 내가 거기에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예, 그게 맞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우리 삶의 상수는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철학으로 내가 공부한 동아시아 역사로 내가 공부한 중국 문학과 동아시아 고대 문학으로 국민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아시아 세계를 중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나는 그러면 내가 나름 밥값은 밥 얻어먹을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동아시아 세계를 내가 두루두루 이해하고 예, 편식 없이 공부를 해서 동아시아 사회를 두루두루 이해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겠다. 저는 그런 나름 제 나름의 알량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동아시아 전체를 좀 보여주고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네, 일본인도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더욱더 비교 대조해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더욱더 내가 또 나의 모습도 선명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보자. 이런 게 좀 제 문제의식에 있고요. 또 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 현토라든가 자구 해석에 머물고 이 책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끊임없이 현대의 말로 옮기려고 하는데 특히 현대 사회과학 용어로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합니다. 8강을 할 텐데 주인과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의 대기실이라든가 예, 샤워실에서 바보라든가 아니면 코끼리 분할하기에서 경제학, 경영학, 현대 사회과학 용어를 좀 써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과학 용어로 바꿔보고 이렇게 옮겨서 말을 해보면요. 다른 전공대학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수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둔 다음에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몰라준다,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사회과학의 용어, 현대의 용어로 바꾸고 이해를 시키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해야만이 조금 더 단순히 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고 제가 연구하고 강의한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적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한 기자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살펴보자. 상황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성찰해보자. 손자의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현대의 언어로 바꾸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현재를 통찰해보면서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가보는 거 제가 목표하는 바이고 이 사문단적 동양철학자가 지향하면서 걷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근데 일단 또 본격적으로 법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자, 동양철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 좀 벗어 던지고 가보셔야 좀 더 한비자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동양은 정신문명, 서양은 물질문명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시고 강의하신다거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양 물질문명, 동양 정신문명 우리가 그들보다 과학기술은 처지고 밀렸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정신문명은 훨씬 더 월등하고 지금도 앞서 있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개개인의 인권이라든가 피의자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가 먼저 고민하고 그랬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증거재판주의라든가 이런 거 누가 먼저 확실히 이야기했습니까? 자유도 그렇고 평등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서구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질 문명도 서구 사회가 훨씬 더 낮고 그 정신 문명도 서구가 훨씬 낮고 동양이 서구에 비해서 정신 문명도 전 뒤떨어 있다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 평등, 특히 정직, 약속한 거 어떻게든 간에 지키고 계약을 했으면 강자라고 함부로 파토내거나 약자라고 함부로 물러달라고 뺑뺑 피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고 거기서 쌓이는 사회적 신뢰와 신뢰의 토대. 저는 그래서 물질 문명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명 서구가 더 유일하다고 더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이런 말도 해볼게요. 정신 문명하고 물질 문명이 완벽히 분리가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일군 집과 사람들이 일군의 그 과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것이 분리가 됩니까 명확히요? 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의 과학기술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서구의 정신문명을 더 잘 체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도 싶은데 서구의 그런 정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적지 않게 방해가 되는 게 유교? 너무 지나치게 윤리와 도덕에 치우치는 유교 중심의 사고와 그 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정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는 적지 않게 방화벽 노릇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방화벽을요. 부셔야겠는데 저는 그 부시는 것에 망치, 뭐라고 해야 되나, 오한마가 될 수 있는 게 법가하고 병가라고 봐요. 유교, 너무 추상적이다, 고담 준놈만 한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성의 근원이다, 그걸 어떻게든 부셔야겠는데, 유교를 부신다고 해가지고 꼭 서구의 정신적인 것을 뭔가 가져와서 깨는 것보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는 거, 우리가 또 한두 번 읽어봤던 거, 익숙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똑같은 동양 고전을 찾아가지고 유교를 공격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좀 부실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법과 병가를 통해서, 유교라는 방화벽을 부수고, 우리가 더 코어적인, 더 핵심적인 서구 문명, 서구 정신적인 문명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동양도 뭐가 있는 겁니까? 정신 문명이 있고 물질 문명이 있는 것이고, 서양도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딱히 원래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법가하고 병가는요, 팽창을 이해하고 힘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이해하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착한 개인을 이해하게 하고 수신을 통해서 군자가 되자고 하고 감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법가나 병가는 이성을 이야기하고 실질을 이야기하고 팽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고 어떻게든 이기는 조직과 국가 단체를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 실질, 팽창, 조직. 법가가 이런 것인데, 법가와 병가가 이런 것인데, 딱히 정신문명에 한정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요? 힘을 키우자고 하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효율성과 결과를 말하는데, 딱히 정신문명에 국한된 것 같지가 않지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인데, 또 동양 철학하면 반드시 착한 개인, 수신, 감성, 군자가 되자, 내 한 개인이 착해지자,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되는 거, 실질적인 거, 현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동양 철학하면 정신문명의 한정지에서 이해를 하고 또 정신문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교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철저하게 개인의 도덕과 윤리, 수신의 영역에 국한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동양의 법과 병가는 철저하게 이성과 실질, 팽창을 이야기하고 조직의 승리, 반드시 성과를 말하고 필연적인 거, 필연적인 정치의 법칙, 필연적인 경제의 법칙, 필연적인 군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좁게만 동양 철학을 이해해왔지만 저렇게 알고 보면 동양 철학도 굉장히 넓은 것이 있고 우리가 몰랐던 동양 철학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한국하고 중국, 일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일본의 에도 시대 때 한비자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설서를 써내고 손자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서를 써내고 지금도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손자병법 세미나라든가 강의가 많이 열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죠? 그 제일 조선인 3세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 소프트뱅크오브스의 혼정이, 그분이 손자병법의 광팬이라고 하지요. 그지요? 자, 일본하고 중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법과 병가를 에도 시대 때 효율성과 필연,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법과나 병가를 무수히만의 주석을 달고 정리된 책으로 내서 리라이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왜 우리는 일본보다 근대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게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느냐,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물질 문명과 연관되고 과학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현대 서구적인 그런 것들과 링크될 수 있고, 섞일 수가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법가하고 병가 철학을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로 눈이 크게 지평이 넓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법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전제군주를 일한 이론적인 시녀다. 흔히 우리가 법가하면 어느 나라를 떠올립니까? 진시황을 떠올리고 바로 분서갱유를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황제의 그 1인의 그 군주가 파쇼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한 이론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육아에 비하면 다른 사상들에 비하면 가장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철학이 법가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또 전제 군주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잘 들여다보면 군주의 어떤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이런 저러한 덫과 견제 장치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법가가 그래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뭡니까?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못 믿어요. 왕이 권력 행사가 절대로 자의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두는데 권위주의다. 철저하게 황제의 독재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가 않고 또 법가가 너무 지나치게 백성들을 쥐어짠다. 너무 상과 벌을 엄하게 내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법가의 진나라, 육아의 한나라 좀 거치게 이해가 되면 오히려 법가의 진나라 같은 경우는요. 고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홍리나 형리 이런 고문 전문 기술자들 막 고문하는 거 보면요. 와, 그 누구죠? 그 누구죠? 한국에 나온 그 세계적인 고문 기술자 누가 있습니까? 이근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근환은 한나라 홍리 형리에 비하면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부부를 이뤘을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남 때린 것도 똑같이 처벌하는데 한나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부인 때리면 어차피 집안일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간통을 하면 남자 여자 똑같이 처벌받았습니다만 한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만 빼주고 여자만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나라의 법가가 만드는 법치가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신분과 성별을 묻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가의 그런 가혹함이라든가 법가가 가진 전제군주에 대한 이론적인 어떠고 이건 보면 상당히 그 한나라를 세운 사람들 아니면 또 그 육아적 지식인들이 과장한 이야기들이고 법가 사상을 텍스트로 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나 알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법가하면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이러다 보니까
관치, 경제, 국가가 하나하나 다스리고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법가는요 자유주의입니다. 최소한 간섭할 수 있는 것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민간, 경제 주체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공공 부문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오늘 제 논하들인 거 한번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제주로 법을 왜곡하기를 좋아하고 사적인 일로 수시로 공사를 잡되게 하고 법령을 수시로 바꾸고 명령을 수시로 내리면 나라는 망한다. 법령을 바꾸면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백성들의 일이 달라진다. 백성들의 일이 달라지면 그것을 변왕이라고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을 수시로 바꾸면 백성들이 고생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허정을 귀히 여기고 법 바꾸는 것을 신중히 한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리면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 법을 새로이 만들고 법을 새로이 바꾸고 그 규제나 명령을 새롭게 바꾸고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선에서 규제하고 그 관리 감독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신나지만 경제 주체들은 정말로 죽어나고 내가 어떤 사업을 런칭하면 겁이 날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요. 법관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될 일만 개입하고 나머지들은 민간 주체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났으면 시카고 대학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학 박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덤 스미스라든가 프리드만이라든가 하이에크가 좋아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가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거 민간은 넘겨야 한다. 예, 국가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거 생각인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가가 또 연자제를 했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집단이 있는데 비리가 생기고 부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상하하고 그 합의자 같은 경우는요, 고발하지 않으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으면 벌어준다고 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반대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부의 비리나 부패를 제보했을 때는 큰 상을 준다, 줘야 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연자제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중앙정부가 중앙에서 감찰하는 사람들이 모든 관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웃소싱을 주고 외주를 주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민간의 그 비리를 다 알 수가 없고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는 관청의 일을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철저하게 내부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 민간에다가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가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진 오해가 뭐가 있냐면 광치 견제라든가 어떤 커다란 국가, 큰 나라를 추구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작은 나라, 예, 정부보다는 민간, 국가보다는 시장 이런 쪽의 견해에 선 사람이 바로 합의자 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국가, 작은 국가 어느 게 정답이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한국 사회는 분명히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심하게 좀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은 훈장님하고 아점만 잘 사는 사회 같아요. 교사하고 공무원만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여기저기 공기업들이 많이 있고 야, 한국에 사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공부문일까요? 민간부문일까요? 그것도 공공부문입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말은 시민단체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군인들 이거 어떻게 보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다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통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적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거 구라입니다. 정부가 치는 구라예요. OECD 기준들을 쳐버리면요. 예, 군무원들, 그리고 직업군인들, 사립학교들, 정부가 그 규제로서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그 은행들, 이런 독점 사업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가, 예, 충남대보다 고려대가 경북대보다 국가 지원금을 더 받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월급들을 그 사학재단에 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공공부문이
팽창한 나라라서 너무 그 방만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대에 가는 거, 저기 고려대에 가는 거, 아니 뭐 더 다른 데 쳐보자면 이제 지방의 건양대, 조선대, 모건대, 원광대, 영남대 그런 데 주는 국가 지원금 다 끊어버립니다. 망하든 흥하든 니들이 알아서 교내에다가 저기 뭐야 스크린 경마장을 차리던 술집 붙여 니들이 알아서 한 다음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충남대에 주고 경북대에 주고 전남대에 주고 강원대에 주는 겁니다. 가난한 집이들 장학금 4년 동안 받으면서 하고 등록금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이들 한 달에 70에서 80 받아가지고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안심한 채 알바하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그 대학만이 아니라 저는 영리병원 수가 자유를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뭐냐면 국가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 시설 좋은 국립병원 또 보건소를 늘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전혀 이랬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 우리가 5급 행정고시 패스한 것과 준하게 대우해주면 공무원 5급 공무원 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 지금 한다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는 이러는 겁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공성을 강제하면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국립대학만 챙기겠다. 아니면 마이스터고 실업계 교육 고등학교만 챙기겠다. 우리는 뭐냐면 병원만 보건소만 챙기겠다고 하고서 나머지는 경제 주체들이 수가든 등록금이든 운영을 알아서 해보고 대신에 회계 투명하게 하고 세금만 제때제때 내라. 능력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며 경영을 못하면 알아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한비자가 한국사에 왔으면 이랬을 겁니다. 너희는 지나치게 공공부문이 방마하다 보니까 진정한 퍼블릭의 영역은 없다.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 공짜로 학교 다니게 해주고 직업교육 무료로 시켜주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직업교육 시켜주고 없는 사람들 공짜로 수술 시켜주고 재활까지 못 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나치게 모든 병원에 모든 학교에 모든 교육 기관들에게 공공성을 강제하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못 챙기고 공공성이 퍼블릭 영역이 없다라고 한비자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비자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법과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지나치게 방만한 공공부문을 왜 줄여야 하고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 한비자의 지혜를 빌리면 적지 않게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만한 공부문을 줄여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차상위 계층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나치게 복지가 공공부문이 방만하고 보편복지가 행위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복지가 참 골 때리는 게 이게 있어요. 상위 20% 근로소득자들이 하위 20%보다 현금성 복지를 더 많이 챙겨갑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들 돕다 보니까 오히려 역진적이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강화시킵니다. 아버지가 은행원인데 국가장학금을 타먹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인데 대학 갔다고 해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국가장학금 주는 대신에 못 사는 사람들 서민 아들딸들을 등록금 전부 다 주고 책값 주고 생활비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여기저기 개입을 하려고 들고 공무원이 갑질을 하려고 들고 이러면 진짜로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공공성이 퍼블릭 영역이 사라지고 국민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성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질문 던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방만하기 때문에 퍼블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적인 개혁의 칼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격해요? 아니면 너무 좀 나갔어요? 당장 사립대학교의 국가지원을 끊어버리고 선발 운영, 기업 입학 니들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면요. 이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은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지방 사립대들은 아마 거품 물고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하고 수가 자유로 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치료 못 받는다고 해서 또 선동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을 너무 좀 분사를 빼야만 진짜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아니 없는 집 애들은 대학 가도 걱정이에요. 알바하고 어쩌고 생활비고 알바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노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자가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학점도 못 따고 막 힘들게 공부하는데 오히려 국립대학교에 지원을 몰빵해줘야 없는 집에서도 공부 충실히 하고 나가서 잘 싸는지 맞을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제자백과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백과쟁명입니다. 백과. 여러 명의 스승들 100명은 아니에요. 이게 중국식 특유의 어떤 뻥도 있는 겁니다. 100명까지는 아니고, 공자, 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 한미자, 상항, 여러 명의 슈퍼스타가 나와서 활약을 했는데, 이때는 기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백과를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다양성과 역동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지도 보면 어디랑 비슷해요? 약간 유럽과 비슷하지요? 자, 스피노자가 되었던, 누구죠? 홉스가 되었던 유럽의 지식인들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나 잡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로 내빼고 도망가고 적지 않게 그랬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여럿이에요. 그리고 왕들도 많습니다. 한 나라에서 나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 지금 못마땅해 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이적하면 그만입니다.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가 아니라 나 여기서 일 안 해도 얼마든지 갈 데가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식인 수도 많고 나라도 많고 판매자 수도 많고 이거 살려는 사람도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상의 역동성이 있고 자유스러움이 있고 자유분방함과 재기발랄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있냐 제자백과 굉장히 다양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여럿이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상의 가짓수 철학의 옵션들이 이때 다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좀 경직되어 있고 굳어있는 사고를 제자백과의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해서 적지 않게 경직된 것을 풀어주는 머리 마사지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좀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경직되거나 유연하지보다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고 좀 창의적인 게 부족할까요? 자, 한국인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단일 민족이 맞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내부에 마오리족, 피그미족, 위구르족, 회족, 장족, 아니면 비스크족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일 민족 맞아요. 왜냐면 민족을 그 기준은요, 언어와 문화, 의지, 혈통이 아닌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분명히 단일 민족이 맞는데, 단열 민족과 헷갈리게 가르쳐 오다 보니까, 좀 혼동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반도이며, 북에서 온 놈들, 남에서 온 놈들, 바다 건너 온 놈들, 안섞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단일 민족이겠어요. 그 단일을 헷갈리게 가르쳐 오다 보니까, 당군의 후손, 한 가정, 개소리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 건데, 단열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단일 민족은 맞아요. 똑같은 문화, 똑같은 언어, 예, 똑같다. 조선민족이고 한민족입니다. 그지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고 높은 사회 문화적인 동일성과 거주 밀집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한 가지 기준이 강제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유연하게 못하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쟤는 저럴 수 있고 얘는 이럴 수가 있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역동적인 외교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가 늘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역동적인 외교전의 경험이 없습니다. 늘 중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던가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던가 아니면 남과 북 1대1 주적관념이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북이 막혀있는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방식, 줄 세우기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찍기 위주의 그 문제 풀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단일민족 그 문제도 있지만 단일민족도 중요한 그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동적인 외교전의 경험이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과 일본, 아니 한국과 북한 아니면 한국과 일본 이런 일대일적인 사고 아니면 삼국지식의 위, 초고, 조조, 위비, 손권 이렇게밖에 좀 생각을 못 하는데 제자백과 시대는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좀 사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상은 얼마나 뭐냐면 한두 명이 아니면 세 명이 옥신각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이 플레이어가 활동을 하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경쟁과 협력
갈등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제자백과를 공부하다 보면 박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자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다양성을 통해서 역동성을 통해서 적잖게 우리가 머리를 마사지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백과 항상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비자 한 나라의 사람이고 공자 노나라의 사람입니다. 한비자 어떻게 된 간에 한 나라 힘을 길러보려고 애를 썼고, 공자 같은 경우는 노나라의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 철학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자, 손자 같은 사람, 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오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왕과 똑같이 당시 오나라 왕 함녀와 더불어가지고 저기 초나라를 때려 부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손자가 되었던 장자가 되었던 뭐 공자가 되었던 맹자가 되었던 또 우리가 지금 하려면 한비자가 되었던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대에 자신이 처해 있거나 놓여 있던 문제들과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삿발을 붙잡고 싸워서 이겨보고 솔루션을 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써 놓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하고 밀도가 있고, 예, 좀 거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뭐랄까요, 가슴을 치거나, 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짙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대학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정치학 가르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우리 현실 바라보고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현실과 내 이웃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개를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한국 사회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리얼한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 무슨 학문이 마약입니까? 외국에서 운반해오고 공급해오고, 예. 근데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지식인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외국에 있는 이론들 가져와가지고 소개만 하고, 전달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운반책 아니면 공급책 이런 식으로 노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정말 그거예요. 지금 또 더 심해진 게 뭐가 있냐면요, 30살 후반이나 40살 초반에 그 대학에서 임용되는 그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는 비싼 사교육 받고 커서는 유학 갔다 오는데, 그나마 과거 지식인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라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힘든 사람들이니까 부대끼며 커온 경험이 있는데, 지금 지식인들, 특히 젊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교육과 유학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사교육을 비싸게 공부를 하고 커서는 저기 미국으로 영미권을 가서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받아고 그런 루트로만 지식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삶의 현실과 괴리되는 학문, 민중들과 국민들과 분리가 된 학문들이 많은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처해 있는 나라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와 싸우려고 안간힘을 쓴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 듣는 이야기와 다르게 정말로 진하다, 밀도 있다, 정말 이 사람 결기를 가지고 만들었네, 이 사람 정말로 목숨 걸고 이론을 모색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백과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철학 어쩌고 하지만, 동양 철학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의 정치학입니다.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난맥상에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화도 느낄 수가 있지만, 정치학이다 보니까 우리 현재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해부하는 눈과 메스를 제자백과 철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비자 대략 기원전 280년에 태어나서 233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예, 47. 예. 이상하게 법가 주장하는 사람들, 옥이라든가 상이라든가 한비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개혁을 주장하고 막 기득권에 이걸 좀 막 뿌리 뽑자 어쩌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 못 살았고, 공자 80살, 맹자 80살, 순자 80살, 이 사람 나이 다 합쳐버리면, 나머지 제자백과 사람들 그 나이 합친 거보다 많을지 몰라요. 근데 당시 80살이면 지금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100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육아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급격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고 얘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그 사람의 수명하고 그 명이 좀 제가 봤을 때 연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나라의 반개 왕자가 뭐예요? 정실의 그게 아니라, 예, 별로 아버지 사랑도 못 받는 그거에, 네, 아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거 이해하는 편인데, 뭐가 있냐면, 중국 같은 데 사극이나 또 보면, 내시나 환관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전행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궁중에 태어난 왕자고 공주인데, 지 애비애미 얼굴도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똥오줌 다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예, 내시가 봐줍니다. 환관들이 봐줍니다. 그러면 걔들이 왕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친부 대신에 환관을 더 좋아하겠어요?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른 사람이 누굽니까? 처칠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가장 슬펐던 날이 언제냐면 유모가 죽었을 때가 제일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 말인지 이해 다 가실 거예요. 어쨌든 예, 이런 반개 왕자들 보면 그 환관이나 내시가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 좋게 갑자기 막 그 왕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도 그 환관 내시들 신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5살이나 18살 때 딱 왕이 됩니다. 근데 밑에 신하들이 몇 살입니까? 50, 60이 되었고, 여기 정치부를 몇 년 먹었습니까? 몇십 년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호락호락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중국 황기들 중에 이렇게 치렁치렁한 면류관을 끼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왕에 올랐는데 신하들하고 딱 있으면 말빨에서만 밀리는 게 아닙니다. 눈싸움에서부터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선글라스 씌우듯이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거 얼굴 마주봤을 때 기에서 안 죽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아이템을 네, 가지게 한 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노련한 호랑이 같은 백년무 여우 같은 신하들이 있는데 왕이 혼자서 얘를 상대해야겠다. 당시에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 환관 찬스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시대 말사람입니다. 전국시대가 뭐 하던 시대입니까?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는데 매일같이 싸우는 시대, 그 전국시대 말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만큼 당시에 뭐 장평전제 40만원 죽였다, 이궐전쟁 10만원 죽이고 5만원 저기 바다에 수상시켜버렸다. 너무 전쟁이 치열했던 시대였고 정말 정글 같은 국제 환경에 놓여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법과 학행의 집대성자로 하는데 상황이 말한 법, 신분회가 말한 술, 신도가 말한 새, 법, 술, 새, 선비들이 말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종합을 해서 법과 사상을 완전하게 하나의 이론적으로 체계가 서게 정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스캔들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스캔들이라고 좀 표현이 좀 끄떡지긴 한데 스승이 순자가 아닙니다. 스승이 순자하고 순자의 대자 중에 이사하고 한비자가 있었는데 이사가 먼저 진나라에 취직했고 한비자는 한나라에 살았는데 한비자의 그가 진나라로 뭐 사신을 오니까 진시황이 마음에 들어해서 뭐 어쩌고 했는데 한비자가 이사보다 내 친구인 이사보다 한비자가 훨씬 똑똑해가지고 이사가 한비자가 진시황의 눈에 들면 내 지위를 잃을까봐 왕한테 꼬드겨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한비자를 죽였다 하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자의 제자인 이사하고 원래 아는 사이, 친한 사이 절대 아닙니다. 인근이 사마천이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극화시키기 위해서 과장하고 뻥튀기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양반도 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지록이마라고 아시죠? 조고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왕 앞에서 분명히 사슴이요 이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고라는 간신배가 진시황 다음에 왕 호해한테 어디 동물 구경하는데 왕이 뻔히 사슴이라고 하는데 사슴인 게 뻔한데 말이라고 우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호해라는 왕이 주변한테 야 이거 사슴이요 말이야 이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조고라는 사람의 그 기세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말인데요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것도 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당시에 일종의 조국의 위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조국가 너무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풍자한 그런 말들이 돌아다닌 건데 그것을 역사의 하나의 체록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공업용 우지 라면 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코미디 프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세수를 하는데 빨래비누로, 그러니까 세수비누로 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라면으로 세수를 합니다. 이게 근데 당시에 라면으로 세수를 한 거 하나의 풍자하려고 한 이야기지요. 역사적 진실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팩트라고 하기에는 좀 헐쩍지근하지요. 그래서 그 사마천이 좀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약간 걸러들으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 양반 한미자는 스승이 순자가 아니다. 순자는 하고 한미자하고 별로 사상적으로 접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팩트 하나하나 지져봤을 때 일본의 저기 누구야 미야자키 이치하다라든가 중국의 광마략 특히 일본 쪽에서는 부정하는 편인데 일본인들은 그게 있습니다. 근거, 사실 안 들어맞으면 인정 안 해요. 일본인들이 그 집요함과 꼼꼼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은 팩트만 가지고 근거만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들인데 일본 쪽에서는 스승, 순자 이런 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논어가 되었든 맹자가 되었든 아니면 마키아벨리 같은 군주론이 되었든 로마사 농부가 되었든 또 뭐 누구야 그 애덤 스미스가 쓴 책 뭐가 있습니까? 북부론 있고 또 도덕 감정론 있지요. 이런 책이 왜 고전일까요? 그냥 좋은 말 써있어 고전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을 분명히 던지기 때문에 고전이 고전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력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전은 이렇습니다. 고전은요 답이 아니에요. 고전은 질문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고전이 고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 고전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힙니까? 사서오경이라고 있지요. 근데 사서오경에 쓴 말, 나온 말 다 맞습니까? 다 맞는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 시민사회에 안 맞는 거 많이 있고 남존 여비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사서오경에 나온 대로 집에 했다는 집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자가 되었던 맹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니까 고전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머리에 이고 댕겨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안정된 토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냐, 인간이라면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이 우리한테 지금도 유효하고 늘 해야 되고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이니까 고전이 고전인 것이지 그 질문들에 대한 그 사상가들의 답이 지금도 100% 옳고 지금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답이 아니라 질문인 것이다. 한비자가 던진 질문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들이 왜 유효한가? 한비자가 던진 빅퀘스천, 스마트 퀘스천, 한비자가 던진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한비자를 읽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대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개혁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투명성과 확실성의 문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정치는요. 행정은 어떻게 되죠? 투명해야 되지요. 그리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지요. 아님 말고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정치는요. 그지요? 특히 약소국에서는 아님 말고식으로 뻗대는 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거래 비용. 자,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되고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환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예,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정치적 조건, 어떻게 하면 주권자의 정치적 조건이 안정되게 할 것이며 주권자의 권력 행사가
안정되게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생산성과 제도의 문제,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제도의 혁신으로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거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한비자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주인과 대리인 얘기 해볼게요. 한비자는 군신 관계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육아처럼 무슨 삼강, 오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군주가 아버지 같으니까 군사하고 일체, 아버지나 스승처럼 매셔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가 않습니다. 군주는 내가 필요해서 얘를 뽑아서 일 부리는 것이고, 신하도 내가 군주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얘를 부려 먹어서 국력을 강하게 하고 행정을 빈틈없이 처리해야 될 것이며, 나는 왕 앞에 가서 취직이 되어서 이러저러한 국가의 녹을 받고 어떤 땅을 얻고 관직이라는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양자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난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왕이 내가 일일이 다 국가 일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부른 것이고, 대리인도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주인한테 간 것인데, 내가 연부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스님을 불러서 중을 불러서 연부를 시킵니다. 대신에 어떤 대가가 있는 겁니까? 제밥이란 대가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국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관료가 있는 것이고, 경영자가 내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사원을 뽑는 것이며, 주주들은 또 내가 일일이 회사 일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경영자를 뽑는 것이기도 한데, 한비자 얘기를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비자가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잘 다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잘 통제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요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신관계가 어딨어. 군주 신하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한비자가 신하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현대사회는 별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게 이겁니다. 한비자는 군신관계를 유사 부자관계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대가 없이 충성이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관계고 주인 대리인 관계이고, 주인 대리인 모순이 일어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비자 생각은 대리인 보고 충성해야 한다, 주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 하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종업원 보고 암만 주인의식을 가지려 해봤자 뭐합니까? 인센티브 체계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성과를 낼수록 팍팍 결과물을 주고 보너스를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한비자도 그렇습니다. 대리인 보고 충성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무셀 틈 없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놓아서 제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게끔 사항과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 대리인, 모순에 대해서 한비자가 통찰이 기가 막힌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통령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5년제 임기가 있는 우리의 뭡니까? 대리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높으신 분이고 판사 무슨 뭐 참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잘 부려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어디까지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지요? 근데 마침 한비자가 군신 관계 가지고서 주인, 대리인, 모순을 꿰뚫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대리인이 주인을 이해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잘 해놓았다. 자, 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마침 우리 한비자가 주인, 대리인, 모순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주인, 대리인, 모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아니면 사회를 초월해서도 이 양반의, 한비자 그 양반의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한 질문들은 우리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좋은 화두가 되는 것이죠.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의 투명성과 확실성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신뢰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늘 우리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비자가 질문을 여기서 한비자 텍스트에서 던져 놓았기 때문에 한비자는 훌륭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이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고전은 바로 무엇이다? 답이다, 질문이다?
고전은 질문이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언제라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런 빅 퀘스천을 던졌기 때문에 고전은 고전인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법가에서요, 명확히 하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토끼 예를 듭니다. 주인이 없는 그 토끼가 길에 있으면 누구나 다 토끼를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막 안간힘써 달려가는데 시장에서는 토끼가 수십 마리 있지만 아무도 그 토끼, 우리 아이는 토끼를 넘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없는 토끼는 한 마리밖에 없지만 6사람이 달려드는데 주인 있는 토끼는 100마리가 있어도 아무도 그걸 또 안 본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비자하고 법가가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육아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보았는데 내 것이 확실해야 내 것이라고 한 것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어야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죽어라 싸우고 이런다는 겁니다. 법가가 이게 있습니다. 사유재산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 절대 속이지가 않아야 되고 여기서 쓰는 저울이 저희가 가서 똑같이 쓰이고 나라 안에서 철저하게 도량행위 기준이 통일되어 있어서 세금 걷어갈 때나 아니면 장사할 때나 절대로 거래간에 속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속이지 말아야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에서 얻은 것들 내 것으로 확실히 하고 내 새끼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산해 종사하고 그런 것인데 법가하면 지나치게 억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나라들을 쳐들어 가가지고 다 뭉개버리는 그런 강성함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법가 쪽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강병을 이루기 전에 부국 먼저 해야 되고 나라 안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습니까?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 혁신인가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법가 쪽 사람들은 제도의 개선, 제도의 혁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재료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구로 내가 일을 하지만 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국가의 생산성을 변할 수가 있다는 게 한비자의 생각이고 법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가는 제도 경제학으로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가 생산성을 좌우하고 그 나라의 경제의 힘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면 다 허용하고 함부로 국가가 규제를 하면 안 되지만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를 한비자하고 법가가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가 같은 경우 이게 있어요. 사민 계급의 보호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 공인들, 또 뭐냐면 상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법가가 산업공상을 말했는데 이것은요, 산업공상의 위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은 뭐겠습니까? 지식으로서 지식이라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곡물재화, 공인, 상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안심한 채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늘 국가가 법으로서 방어막을 쳐줘야 한다는 것인데 철저하게 이렇습니다. 더 잘 살려는 마음,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더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은 마음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억누르거나 없애거나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잘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유재산들 애써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일군 것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법가는 제도경제학입니다. 제도로서 얼마든지 국가의 경제력 올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한때는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비자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 몇 명 있었는데 법가를 잘 파면 또 저 같은 놈이 법가 같은 경우를 또 해가지고 리라이팅을 잘 하고 잘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 관련해서 논문 쓰신다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가를 통해서 제도경제학 쪽과 연관을 지어서 또 연구 창작물들을 만드는 소재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가는 제도경제학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도로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법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올려야 한다는 이런 경제학적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제자백과를 공부해야 되느냐, 왜 또 한비자라는 책이 고전이냐, 또 법가가 어떤 탁월한 점이 있느냐 해서 제도 경제학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요. 왜 지금 시국에 한비자이냐, 왜 지금 상황에 한비자이냐. 자, 고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떤 고전이 각광을 받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고전이 또 각광을 받는데 자, 고전은 어떤 겁니까? 자, 고전은 해병대가 아닙니다. 한 번 고전이 영원한 고전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과 열망에 의해서 고전이 아니었던 책이 고전으로, 격상되기도 하고, 고전이었던 게 또 고전 아닌 책으로 격화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비자가 더욱더 절실한 고전이고, 더욱 많이 읽어봐야 되는 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국가다? 저신뢰 국가다, 고신뢰 국가다, 저신뢰 국가다, 고신뢰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한비자의 말들을 참고할 것들이 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어떤 경제와 정치에 좀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사태로 드러난 것들이 뭐냐면 단지 좌파, 우파, 보수와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안과 성박,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득권의 성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 지금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경제와 정치에서 여러 가지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점에 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민주화 다음에 조선화, 한국 사회가 조선으로 퇴행하고 또다시 사대부들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법가가 이게 있습니다. 당시에 법가가 치열하게 육아랑 사상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육아라는 놈들, 자신이 도덕적이라는 놈들, 다른 건 무능하지만 입만 사는 놈들,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회가 올 것이고 어떤 모순점들이 크게 될 것인지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법가하고 문가가요, 육아랑 많이 싸웠는데 육아 사상의 약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나라를 잡으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될지 어떤 모순점들이 막 크게 될지 누누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마침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커지는 바람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또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공상의 질서가 다시 생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산업공상의 질서가 생기고 지나치게 공공 부분들, 그러니까 아전들이 너무 잘 살고 이런 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대표적으로 좀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있습니다. 누가 지배 권력을 잡느냐, 누가 지배계획이 되느냐, 밖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기던가, 전쟁에서 이기던가 아니면 뭔가 경쟁을 통해서 잔뜩 벌어오던가, 어쨌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뭔가 이겨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게 다른 나라들의 상식입니다만, 조선시대 양반들이 전쟁에서 유능함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경제에서 어떤 실력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이니까, 내가 군자의 말을 하니까, 내가 성인의 도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정치 권력을 잡고 지배하고 이러저러한 특권들을 누리면서 세습하는 게 당연하다고 짓거려 왔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지배층들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의무도 했고 리스크를 짊어졌던 것인데 조선시대 지배층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권리는 무지하게 누려요.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느냐? 다 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해약해져서 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웃기게도 지금 한국 사회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 사회 지배층들, 지금 권력을 지금 386 사람들 보면요. 의무와 책임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군사와 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도덕을 팔아서 말빨과 그런 발화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 리스크를 걸머진 사람들한테 대한 대우가 지나치게 박하다. 아랫목에 뜨뜻하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의 말을 무시한다. 상인이라든가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별로 대우 안 해주고 때로는 천시하고 무시한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가 전형적으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법가의 칼을 통해서 사대부들이 다시 또 주인된 모습을 뜯어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착하다, 내가 도덕적이다, 내가 과거에 투쟁했다, 내가 과거에 친일파들하고 싸웠다, 내가 과거에 독재세력하고 싸웠다 하면서 도덕 잡은, 정의 잡은 파는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업 부문에서, 과학에서 내가 불확실성과 싸우고 리스크를 걸머져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 이렇게 위험을 내가 걸머진 다음에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실리와 이성으로 무장하고 능률과 실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맨 위의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회, 단순히 도덕, 윤리, 정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 믿음을 대체하는 사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나쁜 여성성의 나라 한국, 이거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도발적입니까? 자, 법가가 육아하고 싸울 때 육아에 어떤 걸 많이 내세우냐면요. 저 사람들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본다, 그리고 형식에 얽매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유교가 좀 적잖게 지배를 하고 있고 조선 왕조 내내 유교적인 사회였고 슬금슬금 조선이 살아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나쁜 여성성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여성성이 강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나쁜 여성성의 나라인데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친가 갔을 때하고 외가 갔을 때 어느 때도 좋아합니까? 예? 자, 친손주 봄볕에 놀리고 내가 외손주 언제 놀러 갑니까? 가을볕에 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은 외갓집을 더 만만하게 보고 할아버지들 되고 그래요.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더 많이 이뻐합니다. 그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인들도 그 외손주를 더 이뻐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그러는데 역대 왕실의 이런 스캔들을 보면 외척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손주 의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룰을 무시하고 뭘 좋아합니까? 때법을 좀 좋아합니다. 미국은 헌법을 주었고 일본은 민법을 주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때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쁜 여성성, 룰과 법을 좀 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제발 좀 바꿔나가고 사회적 대원칙, 합의한 것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건강한 남성성을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가가 육아적인 것을 청소하는데 법가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이런 조선적인 잔재를 청산하면서 어떤 나쁜 여성성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나쁜 여성성의 나라다.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낸 책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책도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여성성의 수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님 말고 때법을 통해서 뭐가 움직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나쁜 여성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나한테 외할머니처럼 대해주기 바라는 의식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능 날에요. 왜 오토바이 그 경찰 아저씨들이 애들을 왜 태워가지고 거기 수능 그 날짜 거기 장소까지 왜 모셔다 줘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애들 성인들 애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행동에 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쳐갈 나이입니다. 근데 치안에 담당하는 경찰 아저씨들이 걔들을 오토바이 태고 모셔다 준다. 늦게 가는 것도 지 실력이고 팔자고 지가 누구 책임입니까? 그 늦게 가면요.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교수고 내가 선생님이 되기 이렇습니다. 몇 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발로 스스로 걸어오는 애를 저 뽑겠습니다. 걔가 뭐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 아니오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애들을 과잉보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막 어슬리는 것 같고 애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너무 좋아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 넣으면서 막 땡깡을 피는데 이런 나쁜 여성성 확실한 법치의 고가로 저업자에게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있어요. 여성에 대한 표만이잖아요. 근데 자체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무서운 칼을 든 아버지고 사정은 안 봐주는 거예요. 자, 근대가 옳다, 한국 사회가 더 근대화 되어야 한다 싶으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근대는 원래 마초입니다. 사정 봐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정을 봐주고 때로는 달래주고 때로는 상처들을 보듬어 안는 여성성이 사회 영역에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법치의 영역은 국가 행정의 영역은 또 학교에서 하는 행정과 사무의 영역은 또 경영의 영역은 남성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영역이라든가 국가 통치의 영역은 남성성이 확실하게 짤탱이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경쟁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공적인 부분은 남성성으로 이끌어 가지만 경쟁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선단체나 조성식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보듬어 안쓰는데 거기는 남성성의 영역과 여성성의 영역이 혼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월세 안 내면 얄짤 없습니다. 다들 내쫓아 버립니다만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또 미국에 간다고 또 그래도 어떻게 굴러갑니까? 월세 안 내면 얄짤 없어요. 아버지 그 사장 안 받으면 칼이 실어 치는 겁니다. 쫓아버려요 길거리로. 하지만 그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까? 얼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이러저런 간 시설도 세워주고 밥을 주기도 합니다. 또 국가가 그거 가지고 너 왜 이 새끼들 거지 새끼들한테 밥 먹여 이런 말 안 합니다.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사적인 부분과 민간 영역은 여성성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 은근히 또 도와도 주고 지원도 하는 것인데 차라리 혼재가 안 되고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와 공적인 영역이 있어가지고 여성성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원칙을 바꾸라고 하고 결과에 승복 안 하고 그건 좀 어처구니 없는 영역이었는데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면 이런 나라와 저런 나라 경쟁할 때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은 남성성이 관철되는 이 나라가 훨씬 더 국력이 세고 경쟁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근대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더 높은 근대 완성도를 우리가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 대 국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한다면 공적인 부분을 퍼블릭의 영역은 남성성의 영역 딴소리 안 하고 밑장 빼기가 없다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 80대, 90대 학교 다녔는데 무지 많이 많았어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의 체벌이 문제라기 이전에 차라리 학부모들이 매를 맞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억지성, 악성 민원을 학교에 너무 많이 집어넣습니다. 내 새끼만 바라기 고맙고, 케어해주기 바라고, 또, 집에서 교육 안 시키는 애를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바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이 많았는데, 아니, 학교가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오히려 처진 애들을 끌고 가서 하드캐리해서 얘를 중가치 정도는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놓고 얘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없게 가는 겁니다. 그지요? 오히려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을 더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교사는 또 얘가 공부 잘하고 영특하다고 해서 얘만 봐주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랬다 저랬다가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특별히 얘가 집이 어렵다든가 집이 정말로 피치문 하직이 있다든가 모르겠는데 공부 잘한다고 집을 잘 산다고 얘한테 더 특별하게 뭐 봐주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의 악성 민원 나쁘게만 뺑깡인데 정말 지금 너무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한국 사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봤을 때 근대가 여물지 않았다. 진정으로 근대화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작은 정부, 작지만 효율적이고 진정한 공공부문을 챙기는 정부, 그리고 공적인 신뢰,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하고 나라를 믿고 따라가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예, 지금 설명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관념과 믿음, 선동이 아니라 이성으로, 합리로, 네, 따지는 사회, 그리고 실용 지식, 어떤, 네, 못 쓰는 지식이 아니라 당장 현실에 통할 수가 있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실용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 저는 일단 그냥 짧게 얘기를 할게요. 법과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근대화의 정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근대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저 한국 사회가 지금 명확한 100% 근대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일단 보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모르고 공적 신뢰가 잘 안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불통하고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물적 토대는 분명히 근대화가 넘치도록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물적인 시스템이 잘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저 외국인들 유학생들 한국 오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핸드폰 하나로 모바일만 하나 있어도 막 이것도 다 예약이 다 되고 막 그 지방 내려간 차 표한 거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 물적 토대로 봤을 때는 한국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라고 막 외국인들이 유학생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의식적으로는 아직도 100% 근대가 된 나라냐?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때를 쓰는 것이고 원칙을 좀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인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각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가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끼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낄낄 빠빠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가는 어디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부터는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이다. 그리고 개인은 분명히 선택과 책임 주체로서 더 많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근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도적 못 알아쳐먹는 얘기를 해놓으면서 요소를 피웠습니다. 덕분에 근대화의 정도가 늦어지고 오히려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슬금슬금 조선으로 퇴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뭐냐면 진정으로 근대를 우리가 완성시켜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것은 근대가 아닙니다. 뭡니까? 개인만이 희망이다. 개인만이 뭡니까? 개인 사는 세상, 개인이 먼저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하고 개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과는 성악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는 다 성악설입니다.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법, 사고, 행정 갈라놓은 다음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겁니다. 나는 군자, 너는 소인. 이건 근대가 아닙니다. 나도 소인, 너도 소인. 나도 몰입해, 너도 몰입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적절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거리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이런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근대이지요. 우리가 법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개인주의와 근대의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기 3번집만 한번 읽어볼게요. 법과시 개인주의입니다. 영예와 치욕은 자신에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만일 공 있는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다면 상 받는 자는 군주의 덕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 노력이 만들어 온 겁니다.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을 당한다면 처벌당한 자는 군주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불러온 것일 뿐입니다. 미는 처벌이나 상이 모두 자신에게서 기인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에 있어 공의 성과에 힘쓰며 군주에게서 은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최상의 군주는 그 밑에 있는 민의 존재를 알 뿐이다. 자, 상을 받아도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고, 예, 벌을 받아도 내 책임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국가 탓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다스려지는 데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백성들 자신의 집에서 시비 및 당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가 되고 관원에 의해 시비가 결정되는 나라는 무력을 보유한 강국이 되고 군주에 의해 시비가 결정된 나라는 안위를 걱정하는 약국이 된다. 뭡니까? 철저하게 판단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 최대한 밑으로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 보겠는데 자, 법가를 통해서 조선이 우리한테 남긴 때 한국병을 청산합시다. 한국병이 뭐겠습니까? 자, 조선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병이 뭐겠습니까? 명분에 한못된 지적인 전통과 또 뭐가 있어요? 국수적인 생각입니다. 늘 이를 봤을 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저 사람이 군자냐 소인냐에 따지는 명문적인 사고도 문제고 문을 닫아놓은 채 예, 우리 민족끼리 최고하는 이런 고립주의적 사고가 한국병의 근원인데 자 앞으로 나가봅시다. 법가를 통해서 이념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보려고 하고 함부로 도덕이냐 윤리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한테 이로울지 실리 중심으로 따지는 사고. 그래서 집단이 아니라 개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 문 닫아놓고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외부의 세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국병과 조선병을 이제 슬슬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국병을 청산하겠다. 나는 명분이 아니라 어떤 실리를 중심으로 보겠다. 관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을 하겠다.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보겠다. 고립주의적인 그 거시기가 아니라 난 글로벌적인 사고를 하겠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한국병을 떨쳐버린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젖어있는 나쁜 사고를 우리가 하지 않고 새로운 개인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자가 될 각오, 외롭게 살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선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개인으로 거듭나겠다. 우리가 하나의 성장하는 커다란 그 결심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성장의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소수자로 살 각오, 외롭게 살 각오까지도 하는 정말로 결단, 실존적인 결단일 수도 있는데 법가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높여가보고 우리 개인도 새로운 개인으로서 한번 거듭날 그런 용기와 결단, 실존적인 각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